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조 정봉주입니다. 날은 좀 쌀쌀하면 신나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발리 화산이 분화했다 그러죠. 국제공항 일시 폐쇄했고요. 자, 낙태죄 폐지 청와대 임신 중절 실태 조사 들어간다. 자, 용어도 이제 낙태죄가 아니라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하죠. 박근혜 궐석 재판 오늘 재판 불출석 궐석으로 진행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 변호사죠. 국선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봉두사 꼴은 실시간 검색어 박근혜 궐석 재판 뽑겠습니다. 자,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나게 월요일 시작합니다. 한 주 시작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목이 왜 이렇지? 쉬다 왔더니 목이 힘드네. 자, 정상근 미디어 오늘 뉴스 브리핑.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제 새바닥이 오늘 좀 꼬이는 것 같죠? 네. 정상근 기자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정말요? 네. 저랑 다른 이유로 혀가 꼬이시네요. 예.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뒷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JTBC 단독 보도인데요. 그때는 지난 2013년이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그 윤석열 검사가 이끌던 그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그 2013년 6월에 그 국정원의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요. 예.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작성한 댓글과 트위터 글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국정원 핵심 간부들을 줄줄이 기소했었는데 이때 이렇게 수사가 국정원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때였죠. 그러자 이제 국정원이 그 윤석열 검사를 포함해서 특별수사팀 검사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라는 건데요. 요때 당시 민정수석이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네, 이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 검사는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A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다. 네, B 검사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최 반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이렇게 제목만 살짝 얘기해 주고. 네, 이렇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대단한 뉴스예요. 네, 그렇죠. 리액션 다음에 좋죠. 네. 예.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영화 배우 탤런트들하고 한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냥 비행기를 타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필을 받았고 연기력이 출중해 준 거. 오, 대단한 뉴스 가져오셨네.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 네. 다음 뉴스. 네, 그 경찰이 정유라 씨 집을 침입한 괴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좀 희한한 사건인데요. 정말 희한해요. 네, 저는 좀 보기에 잘 희한하더라고요. 틀려져요. 네, 해명이 계속 바뀌고. 희한하죠. 네. 정치자도 희한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지난 25일에 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의 딸 그 정유라 씨가 기거 중인 신사동의 한 빌딩에 44세 이모 씨가 침입을 해서요. 그 흉기를 휘둘렀고 여기에 정유라 씨의 지인인 그 27세 마필 관리사가 옆구리를 찔려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여부인데 아직까지 수사 단계에서 뭐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다만 경찰은 그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잡기는 어떻게 잡았대요? 그 마필 관리사와 몸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었어요. 마필 관리사가 힘이 좋은가 보죠. 말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네, 27세의 굉장히 젊은 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 정유라 씨가 위기감을 느껴서 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칼을 들고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들어온 상태에서 칼을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흉기를 들고 있었다. 네, 그때 이제 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뭐 흉기로 계속 위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압박을 계속 줬다고 하는데. 네, 이 피의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금전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 네. 칼을 들고 내 메시지를 들어라. 보통 카카오톡이나
보통 메시지를 근데 전달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톡이야. 네, 네 발음이 꼬여서요. 그런 거나 하여튼 문자 메시지로 줘도 되잖아요. 예. 아 이건 재밌네요. 정상은 꼼짝 말고 내 메시지를 들어라. 그러면 네 두 손 들고 듣겠습니다 이러네. 네, 뭐 그렇죠. 하여튼 어쨌건 이렇게 직접 가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왜 칼을 들고 해요? 그렇죠. 그 사실상 뭐 이상한 행동인 거죠. 그리고 또 정유라와의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이 두 가지 얘기는 전부 이 집이 정유라의 집인 걸 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후에 말을 바꿔서 그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강도를 저지르러 갔지만 그 집이 정유라 집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딱 정유라를 보는 순간 TV에서 많이 본 정유라 집이었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유라 씨를 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호. 계속 흉기로 위협을 하는 상태였고 정유라 예. 씨는 방 안에서 문을 잠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애기도 있고 했었으니까. 네, 애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술을 좀 번복을 했고요. 예. 근데 하지만 정유라 씨를 몰랐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정유라 씨의 집을 찾아냈고 아하. 일주일간 주변까지 답사를 한 상태였다고 아하. 합니다. 근데 이게 모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집 구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 빌딩의 6층하고 7층을 지금 정유라 씨와 그다음에 그 정유라 씨와 함께 지내는 네, 뭐 그런 분들이 같이 살고 계시는데 예. 일단 이 집에 배달 음식까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네, 경호가. 경비가 되게 삼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눌리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스터 키가 있어야 그 6층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이게 들어와가지고 한 게 이제 경비 보시는 분을 제압을 해서 네, 마스터 키를 네, 뺏었다고 해요. 그리고 6층을 딱 찍어갖고 들어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네,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인 거죠. 어쨌건 게다가 또 이 건물에 쌀국수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 오후 3시쯤인가 그때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시간에 굳이 이런 시간을 틈타서 올라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일부러 잡히려고 그랬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끌려고? 어쨌거나 이제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독특한 실제로 사건이에요. 네, 금전 피해도 없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의혹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요즘 네. 그것도 집에 누가 돈을 둬요. 그렇죠. 요새 뭐 은행에도 두고 막 핸드폰으로 뱅킹도 하는 시대에. 네. 그리고 일단 돈이 없잖아요. 요즘. 정유라 씨는 있겠구나. 예. 네. 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임수진 뭔가 심히 의심가는 계획적 범죄 누가 의도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뭔가 심히 의심가는 계획적 범죄 누가 의도한 것 같아요. 임수진님. 이런 예리한 추정을 하시네 임수진님. 네. 이거 예리하지 않은 건가요? 네? 예리하지 않은 추정인가요? 아니요, 그 누가 봐도 굉장히 의심이 가는. 그렇죠. 예. 네, 정황들이 많죠. 경찰이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구속영장 한 상태이기 청구했고, 때문에 예. 또 구속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또 이제 구속 적부심 신청하게 되면 10일 있다가 또 나오고 그런 건가요? 법원에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나라 뭐 법원 특이해요.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요. 예. 자, 우리나라 법원 특이해졌어요. 자, 청와대 낙태죄 사회적 논의 시작. 네, 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그 낙태죄, 그러니까 임신 중절과 관련된 그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 그 중에서 한 달 만에 20만 명이 서명을 한 그런 사안에 한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를 본딴 거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드 그때 배치 반대할 때 네네. 그 얘기가 쫙 돌았었죠. 그래갖고 사드 20만 명 넘겨갖고 미국 측에서 답변하는데 답변 내용은 잘 모르겠고. 네. 미국 백악관에 그렇게 청원. 그래서 네네. 소수민족, 소수자들 이런 청원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본딴 것 같아요. 네. 어쨌건 뭐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예. 통로이기도 한데 20만 명이 안 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또 답변 하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쨌건 이 청원 같은 경우에는 23만 명을 기록을 해서 기준 요건이 충족을 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9월에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게 답변을 한 건데요. 이 조국 수석이 이 임신 중절 낙태죄와 관련돼서 한 말은 그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 그
임신 중절이 음성화되고 불법 시술이 양산되고 뭐 고비용 시술비 문제가 있고 또 해외 원정 시술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뭐 예.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도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예. 현재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빠져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뜻을 보면은 뭐 낙태죄 개정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여성의 행복 추구권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법을 보게 되면은 여성과 네네. 임신한 여성과 의사만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 형법 269조 1항에 나와 있는 예, 1년 얘기인데요. 이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게 예. 대상이 이거예요. 임신한 부녀. 예. 네, 이렇게 규정이 돼 그렇죠. 있어요. 딱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임신 혼자 하나요? 그렇죠. 혼자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닌데. 성모 마리아만 계신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 거 남자들 아니죠. 공익 처벌 받아야죠. 네, 남성들도 함께 뭐 이런 임신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 하지만 지금 형법에는 임신한 부녀라고 주어가 규정이 되어 있기 형법 때문에 269조, 270조. 네. 두 개 항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 법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어떤 방향으로든 법 개정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수술해준 의사는 또 네. 2년 이하의 형벌이 더 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불법인데 뭐 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네, 이제 맞아요. 뭐 범죄의 피해가 있었거나 일평균 그 대한 산부인과 협회인가요? 일평균 몇 명쯤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추정. 5천여 명 정도로 3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럼 1년이면 120만 명이에요. 네, 상당히 많은 거죠. 예.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법을 잘하는지 잘 모르시죠? 법에 많이 제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변호사셨어요? 예, 만주 언제부터요? 변호사. 만주 변호 말 달리던 독립운동 시절에 네, 네. 만주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그래요? 네. 예. 어쨌거나 별에서 온 그대. 네. 김수현 주연인 그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다음 뉴스. 아, 요건 네. 끝났나요? 예. 예, 어쨌거나 이제 청와대는 내년에 그 중절수술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여론을 좀 수렴하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말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안 끝났군요. 네. 빨리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 예,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그렇죠.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그 전원위원회를 열어서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김영란법. 네, 이 가운데 그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예. 네,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여기에만 한정이 되는데요. 그 정부는 오늘 29일에 이 같은 안을 확정해서 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이군요, 이게. 네네, 국회 시행령입니다. 통과할 필요가 없는. 네네. 그 권익위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식사비도 지금 현행 3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것도 5만 원으로 올리고 또 선물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뭐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는 뭐 시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제 올리는 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일단은 이 중에는 선물비만 올리기로 했고요. 예. 네. 식사비는 올리진 않고 농산물, 축산물 또? 수산물, 수산물, 농축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선물비만 올리기로 했는데 그 이를 대신해서요. 경조사비를 그 현재는 1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사 비용은 낮추고. 네, 그러니까 소비는 뭐 늘리게 농축 하고. 수산물의 소비는 예. 좀 늘리게 하되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이 가는 경조사비는 낮추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5개 준비하는데 5개 다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런가요? 예, CBS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시간.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인가 뭐 그렇죠? 네네. 네, 성소수자 강연 동영상 삭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세바시가 그 사회적 의미가 있는 연사를 초청해서 짧은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예. 이게 TV에 나온 CBS TV로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국정 교수도 여기서 한번 강연했었죠. 이국정 교수요. 예. 이국정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강연을 했는데, 근데 이 세바시 측이 뭐 그 성소수자 관련된 연사를 초청을 했는데, 이 연사의 동영상을 TV에도 내보내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렸던 거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계가 좀 항의를 했다. 이게 성소수자 연설을 불러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기독교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네, 좀 보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이 강의로 나갔는데 나간 걸 갖고 네.
보수 교단, 기독교 교단 또 여러 있잖아요. 네네. CBS는 조금 더 진보적이지만 그쪽에서 항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세바시에 나왔던 다른 출연자들이 이거는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바시 측이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사과하면 뭐에 올려야죠? 네, 그 올릴지 다시 그거 여부를 오늘 결정을 해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으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나요? 올려야죠 무조건.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님이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최 반장. 자, 최영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굿. 월요일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낭낭하게. 월요일은 사람들이 월요병 때문에 딱 침잠해 있는데. 네. 특이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더 에너지를 내야 됩니다. 더 월요일일수록. 에너지. 네. 더민주 취향이에요? 그럼 글쎄요. 자, 반경 한경TV 기자님 이제 중3쯤 됐어. 졸업반. 컸다. 많이 올라갔네요. 졸업장을. 많이 컸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름하여 최반장. 요즘 팟짱 안 해요? 오마이뉴스에서 하면? 못해요. 그거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팟캐스트 밀려서 죽었죠? 아이고. 자, 685님. 오늘도 광진 01번 버스에 정치쇼 나오네요. 정치쇼 화이팅입니다. 아니, 봉도사님. 예. 01번이라고 읽어주셔야죠. 왜요? 최영일. 오. 01번. 아주 좋은 최영일. 번호입니다. 영포라인, 네. 영포라인, MB 영포라인. 영포라인? 아니에요. 영일만 친구. 01로 읽어, 01로 읽어. 01로 하시죠. 바로 꼬라지. 자,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스와 10시부터 12시 사이 버스, 택시 이미 다 평정했습니다. 예, 버스에서 이거 듣지 않으면 버스 조합에서 퇴출돼요. 정말요? 예, 그리고 개인 택시 가나 다 줘 있는데 네. 거기서 안 듣는 분들은 조기 축구 배드민턴 이쪽에서 퇴출돼요. 예, 장성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신뢰성에 조금. 자꾸 누적되면 신뢰성이 축적이 돼요. 네. 이래서 댓글들 한 거예요. 세뇌 효과가 있는 거죠. 세뇌 효과. 아니 근데 정말 제가 택시 탈 때마다 예. 듣는 분들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예. 이 시간대 들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 아닌 척하고 계신 거죠. 택시 안에서. 아니 근데 제가 출연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르던데요. 그냥 웃음소리만 하는 아 누구시라고요? 막 이런 분위기로. 장윤선. 네. 그때 그냥 짱 그래야 돼요. 월요일을 달구는 짱. 자, 장윤선 기자 첫 번째 뉴스.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지금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지난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왜 저분은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되고 아니요, 저 사람. 저 사람은 네, 장윤선 기자보다 한참 아래예요, 또. 아니 저보다 그렇진 나이가 않아요. 있으세요. 저보다 아래예요. 예,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좀 이상했는데 그 이상한 얘기에 단서가 될 만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요. 우병우 전 수석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우병우 전 수석 얼마 전에 이제 법정에 출두했다 나오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병우 금요일에. 수석도 핸드폰과 차량. 그렇죠. 맞습니다. 당황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놀란 표정이 역력했는데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놀란 표정도 건방져 보여요, 근데. 그랬어요. 어쨌든 많은 본인 스스로 당황했다는 것이 현장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현장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이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저 만주 변호사 투. 이야. 근데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놀란 거예요. 또 다른 뭔가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본인 스스로. 그런데 이제 어제 한겨레 서영지 기자 단독 기사로 이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뭐냐면요.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한테 비선 보고를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나요? 추명호 전 국장. 예, 전 그 국정원 국익정보실장에게 받았는데 이 관계에서 추명은 지금 구속된 상태. 구속된 상태죠. 그런데
뭔가 검찰 내부에 돌아가는 소식이나 추명호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 그것이 뭐 변호인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는데 실제로 추명호와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연락책 역할을 검찰 간부가 했다는 현직 거예요. 검사가. 현직 검사가. 그 기억 검사라고 돼 있던데. 기억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 그 방금 전에 검사입니까?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강 검사입니까? 고 검사. 예, 이 기억 검사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 명일 가능성이 복수의? 있고요. 복수의 검사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기억을 해보면 윤석열 검사가 예. 뭐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비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류, 그러니까 네. 우병우 라인이 장악하고 있던 검찰의 주류 라인은 기억 검사 한 명으로 통칭될 수 없고 굉장히 여러 명이 일종의 점조직처럼 이런 거죠. 우병우라는 잘 나가는 선배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후배들이 문자도 보내고 줄을 쫙 섰을 테니까. 그렇죠. 앞에서 뭐도 줄을 서고. 알려주고 선배 사실은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라고 일종의 검찰 내부에 그래서 우병우 라인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했던 거죠. 사단이라고 돼. 그렇죠. 저하고 우병우 들은 사단이라고 얘기도 비슷한 게 네. 우병우 라인 그랬더니 진짜 대장이 우병우가 아니고요. 네. 검찰 내 그냥 기득권 세력이에요. 지금까지 그 떵떵거리면서 검찰을 네. 당하고 있었던. 다만 그 정점에 우병우가 한 팀의 한 멤버였었기 때문에 우병우 라인이라 그러지. 수뇌부에. 그냥 수뇌부. 지금도 밀려나지 않은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 이 중앙지검장 이 팀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비주류가 와갖고 뭐 얼마나 있으려고. 저렇게 너무 집에 하다가 들어와갖고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하다가 가겠지.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제 그제 문건으로 확인된 게 청와대에 보고됐던 국정원 개혁 TF에서 확인했던 문건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무 감각이 없는 검사들이 댓글 사건 수사를 눈치 없이 너무 세게 하고 있다. 대충 하고 넘겨야 되는데 윤석열 검사팀이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무 감각이 없다라는 말로 국정원이 검사를 표현을 한 뒷조사해갖고 거죠. 각상도 당시 민정수석에 그렇죠. 보고하면서 윤석열 쟤는 통제 안 돼. 아니 그럼 뿐만 아니라 예. 당시에 청와대와 검찰 내 지금 이야기한 핵심 그 그룹이 예. 검찰총장까지 파낸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렇죠. 당시 파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최동호 이럴 때 한마디 해줘야 돼 검찰총장. 우리가. 예. 이 양반들아 이게 조폭 조직이지 무슨 검찰 조직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미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뭐 무슨 그 검찰이 연출자도 아니고 예. 드라마 아니, PD도 아니고. 그 만주 네? 변호사님.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추명호가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는 네. 추명호 변호사와 네. 우병우 변호사가 서로 연락했고 어떻게 발언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변호사들끼리 맞추면 돼요. 이게 합법적인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자신들 변호하기 예. 위해서. 네. 예. 그래서 뭔가 나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이게 보통 평민들이 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네.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러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권력 갖고인데 왜 이래? 야 검찰 우리 누구 있어 우리 라인. 네. 걔 찾았고 추명호 무슨 얘기하는지 샅샅이 우리한테 전달해. 알아보라 그래. 알아보라 그래. 알아봐서 지금도 확인해서 권력층이 있는 연락해. 줄 알고 자기들이. 그렇죠. 프락치네 프락치. 프락치. 그러면. 프락치. 그리고 이 행태가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에 마음껏 쥐고 흔드는 그 범죄적 그 사고 발생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그 국민들이 예. 사실은 정봉주 봉도사께서 소환을 하신 거잖아요. 예. 현상수배 해가지고 그렇지 않을 국민 때까지는 수배하니까 뿅. 청문회 그 전까지는 나왔죠. 꽁꽁 혼자. 숨어 있었잖아요. 심지어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뭐 그런 질문을 하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다 끝났다고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예. 정도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위세등등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검찰 조직이 자신을 비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 세력이 총체적으로 우병우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꼬리가 이번에 잡힌 그러니까 거죠. 떠오르는 장면이 황제 수사라고 했지만 검찰청에 소환됐을 때 네. 본인이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렇죠. 파카 그렇죠. 걸치고 책상에 걸터앉아서 팔짱 네, 끼던 그 장면이 사진. 맞아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아니죠. 맞아. 여전히 표정도 그렇다. 미소를 살짝 띄고 있었고. 이게요. 교육부 한 국장이 술 취한 상태에서 교육 네. 기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개돼지다. 네. 이렇게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민중 개돼지들이. 네. 그런데 이게 두 개를 묶어보면은 우병우와 그 검찰 기득권 세력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
개돼지들이 좀 날뛰다가 없어지겠지. 얼마나 날뛰려고. 근데 우린 기득권 세력으로 우리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증거 인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 지나갈 때까지만 견뎌 뭐 이러면서 예. 이제 서로 버티는 거죠. 예. 근데 그 뭐 여기다 이제 또 하나 논리도 하면 그 김진태 의원이 그랬잖아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안 꺼져요. LED인데. 그러니까. 그 LED 촛불 다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어쨌든 있어요. 검찰이 이 기억 검사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하도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얼른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보호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반경 기자 한마디 했어요. 보호를 위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만약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뿌리를 이번에 확실히 캐내서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찰을 통해서 검찰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권력에 있을 땐 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지만요. 누구 하나 또 딱 그 걸려 들어가잖아요. 네. 비겁하게 짝이 없어 딱 숨어요. 바퀴벌레처럼. 친박. 친박이 그렇잖아요. 똑같네.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제가 법조 오래 출입한 기자한테 한겨레 기자한테 기억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게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아, 그게 기득권 세력의 그 부정한 네. 부정한 기득권 세력이 정의로운 새로운 세력에 저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래돼온 역사죠. 그렇죠. 어찌 그러니까 보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그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예. 좌절하거든요.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다가 결국 자기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익 제보자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맞아요. 당하고 내부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제기를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피해를 당하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자. 말해서 예. 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 혹은 검찰 가족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네. 우병우 전 구속은 구속 라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거라고 볼 수 예.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이건 증거 됐고요. 인멸이 확연하기 때문에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피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딱 법원에서 걸렸어요. 기각하게 되면 그분도 예, 부정한 기득권 세력임에 그렇죠. 스스로 예. 자인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내부에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요. 법원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그 영장 기각했던 김관진. 판사, 예. 네. 판사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맞아요. 이유가 있는 오모 겁니다. 판사, 뭐 권모 판사. 예, 예, 동향이고 이름 얘기 안 대학. 합니다. 네. 약 올리면 얘기 확 해버려요, 근데.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 이게 그래서 김관진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고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인관비까지 석방하니까 그렇죠. 기득권의 저항 맞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망나니 칼춤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검찰이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평론가께서 망나니 칼춤이 끝나면 그 다음은 사형 집행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네. 끝이 아이고. 아니다. 아우, 살벌하게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좀 점잖게 망나니 눈에 망나니만 보이는 거. 여러 가지. 자, 예. 오늘은 우리 최 반장의 탕웨이 예. 장 기자님께서 탕웨이? 탕웨이 새끼의 스파이로 등장한 왜 그러세요? 탕웨이. 그래서 탕웨이? 짱웨이죠, 짱웨이. 우리 짱웨이. 장 예. 이 검찰 조직을 파셨기 때문에 사회 담당인 제가 아하. 정치를 팠습니다. 할 수 없이. 나 사회 본다 그래갖고 네네. 또 진행자가 돼서.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잘못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연이은 구속 기각 혹은 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 예. 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러니까 이거를 예. 법원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더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예. 그리고 이제 구속 기각은 이제 전병헌 현 예. 청와대의 전 수석. 그죠? 이제 그랬는데 이게 구속 적부심 먼저 설명을 좀 해줘요. 설명드릴게요. 이게 검찰과 법원의 엇박자 이런 이제 보도가 있는데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법원과 법원의 엇박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 하루 사이에 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예. 있다. 범죄가 소명되었고 그리고 이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을 시켰어요. 이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열 하루가 지났는데 예.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나중에 후문을 들어보니 피고가 될
곧 피의자인 김광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 해봐야 뭐하냐. 자포자기 분위기였는데 변호인들이 설득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 구속적부심을 넣었더니 석방이 됐어요. 이게 제가 아는 모든 변호사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처음 봤다. 처음 봤다. 네. 처음 있는 일이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100건에 7건 정도 석방이 있는데 구속될 때와 적부심을 다시 심사할 때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고 인명사고를 내서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엔 합의가 안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했다. 네. 그러면은 이건 뭐 합의가 됐으니까 불구속으로 재판받아라 하고 석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열하루 동안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딱 하나 추가된 게 구속적부심에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맞아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관진 전 장관도 방어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정도 사유로 이례적인 네. 석방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다른 대한민국 구속된 사람들 다 방어권이 다툼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하나 법적 더. 다툼이 여기서 있어요. 임관빈 전 실장이 또 석방이 되는데 거기 네. 부장판사 누구였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같은 아, 재판부입니다. 네. 51부? 네. 예, 그래서 51부 신광열, 신광열 부장판사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상급자가 같은 혐의인데 풀려났으니까 나도 풀려날 수 있겠지란 기대를 할 만해요. 예. 그래서 냉큼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게 어렵다고 본 게 뭐냐면 댓글에 이 사이버 사령부에 지시한 개입 이 정도의 혐의는 같으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재욱 당시 사이버 사령관에게 뇌물 3천만 원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뇌물까지 하나가 더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임관빈 정책실장은 네. 그래서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이죠. 실장은 이 김관진 장관 상급자와 같은 혐의 플러스 뇌물까지 뇌물 있으니까 하나 더 있는데. 같은 경우가 아니지. 그런데 네. 풀려나요. 석방이 되는데 네. 조건부 석방이에요. 주거지 제한을 두고 사건 관여자를 접촉하지 마시오. 그럼 이게 가택연금도 아니고 네.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아니 그럼 SNS, 네. 핸드폰 다 막아놨나요? 그러게요. 전혀 아니겠죠. 어. 전혀 아니죠. 네. 이거는 사실상 그냥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들리는데요. 경우도 또 처음 봅니다. 관계자 만나지 마라. 관계자 만나서 빨리 말 맞춰라. 그렇게 들리는데 그 저는. 이제 그건 다소 이제 뭐 삐딱한 해석이라 하더라도 저 삐딱하다 그런 거예요? 네. 누가요? 저 감옥 갔다 온 거 맞아요? 삐딱했어. 아니 갑자기 이 지드래곤의 노래 삐딱하기가 생각이 났어요. 월요일이라. 그날이요. 네. 김관진 석방된 날이요. 검찰 소환해갖고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임관빈이. 그렇죠. 또 우리 검찰 빨대 많잖아요. 아, 정말요? 예, 그런데 임관빈 실장이 큰 소리 빵빵 쳤다는 거예요. 아니 상급자가 석방됐는데 나도 석방 시켜라 당장. 안 그러면 구속적부심 신청할 거다. 그 바로 한 거예요, 구속적부심을.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자기는 지시를 받아서 한 건데 예. 상급자가 지금 풀려났으니까 당연히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상급자가 아니냐. 총책임자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 김관진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뭐 정권 담당자였어요. 내 상급자는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MB. 왜 날 구속시켜? 그러니까 저는 한겨레 그림판 보고 참 그렇던데 MB 사진이 딱 나오고 내가 그렇게 쉬워 보였니? 네, 안 쉬워 보여요, 저는. 전 쉬워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계속 싸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신광열 대해서- 부장판사는 네. 사법연수원 19기. 여기에 대해서 예. 정치권이 이제 설왕설래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으므로 예. 이례적인 일이 또 벌어지는데 사정 변경이 없는데 네. 풀어지는 건요. 2016년에 약 한 구속적부심 신청 한 2,000건쯤 네, 되는데 네. 그중에 300건이 풀려나요. 15%.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100% 사정 변경이 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뭔가 이유가 그래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태를 놓고 정치권 여야가 희비가 쫙 엇갈립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김관진, 임관빈 다 풀어준 신광열 부장판사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병우와 같은 TK 동향, 같은 고향, 같은 대학, 또 같은 연수원 동기. 이면서 같은 성향이다. 이 성향이라는 표현을 놓고 감론을 박 하고 있습니다. 아무쪽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신판사의 정치적 소신이냐 뭐 이런 해석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여당의 의원들은 지금 MB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건 좀 명확해 보이니까 굉장히 좀 이제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 제1야당 송영길 의원은 참고로요. 그 스스로가 변호사임과 동시에 네. 또 바로 위에 형인가가 현직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 판사 내부를 아니까.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네. 아마 고법 부장판사
했었고 그 이후의 기억은 제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판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요. 네. 그 업계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판사 대해서 업계.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거냐? 이제 야당이 또 이제 법원을 비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나니 칼춤 얘기했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엔 이제 망나니 칼춤이 멎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면서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실 이 김관진 전 장관 구속 때 정우택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맞아요.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어허. 그럼 그건 이제- 허위사실 유포인데 아 그런가요? 김정은한테 확인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확인했을 확인을 확인하면 그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위반이에요. 이적단체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락고 얘기하는 동안에 네. 광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광고가 쓰라미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반기웅 한경TV 기자, 장윤선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님은 생략했어요. 왜 생략한 줄 아세요? 네, 몰라요. 님은 먼 곳에 또 나갈까봐. 자, 9344님. 속상했던 속이 뻥 뚫립니다. 역시 만병 통치방송 SBS 정봉재 정치 쇼쇼쇼. 자, 8107님. 우병우 세력 척결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100% 찬성. 곱하기 100. 자, 아까 하던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거의 구속적 부심. 정리됐고요. 예, 구속적 부심은 어쨌든 아니, 사람들 예. 기억이 안 나니까 복습. 네네. 잠깐. 예. 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 부심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석방. 나왔다. 열하루 사이에 사정 변경은 없었다. 그런데 그 석방될 이제 이유가 없었다. 예. 그 하급자인 이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 부심 신청해서 석방. 예. 그런데 이제 뇌물 혐의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예. 거주지 벗어나지 마라. 사건 관련자를 연락하지 마라. 이런 이제 제한을 달았어요. 이런 경우도 드물어서 그럼 제가 보기에는 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 나도 집에만 있을게요. 그렇죠. 전화 안 안 쓸게요. 할게요. 그럼 예. 풀어주나 싶은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네. 있어요. 이태호. 네, 그렇죠? 이태호 사이버 심리전 단장. 단장. 태하. 이태하. 아, 죄송합니다. 네. 이태하. 이태호는 심리전 참여연대. 단장. 전혀 다른 여기는- 성향의 인물이네요. 여긴 지금 구속됐어요. 예. 그럼 그렇죠. 이제 이태하 심리전 단장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도 예. 혐의가 떨어져서 빨리 나갈까? 예. 아니면 나만 구속시켰어? 예. 다 얘기해버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법원이 오판한 것일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은 거죠. 결국에는 아, 범죄자들이 신광열 전부 판사. 나도 풀어줘 그럼요. 할 때 예. 이게 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나도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지. 나도 방어권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 신광열 판사 이런 생각하겠죠. 뭐 해보려면 해봐. 옷 벗고 변호사면 그만이지. 고법 부장판사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진짜. 형사부 수석까지 했었어요. 저는 좀 직업윤리에 좀 충실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직업윤리에만 충실해도 그럼요. 사회가 엄청 깨끗해진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음. 김정은이 좋은 일 시키고 있네. 네, 네. 예. 아니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김관진을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죠. 만약에 그걸 직접 확인을 한다면 그거는 예.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아니면 네. 어느 기사에 북한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수로서 김관진을 뽑았다. 이런 기사가 있다든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 법원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의 준동이다. 아하. 자, 박경우 기자님. 그럼 이렇게 아무리 기득권 세력의 준동이심에도 롱패딩은 입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날은 추워지니까. 아, 예. 롱패딩 사기주의보?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롱패딩 열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예.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사실 이 열풍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평창 청와대- 롱패딩 얘기하는 거죠? 평창 롱패딩입니다. 예. 그 청와대에 이제 그 청원인 글까지도 올라왔어요. 이거를 좀
구하게 해달라. 다시 생산을 추가 해서 생산해달라. 우리도 입고 싶다. 그래서 이게 청원까지 해서 지금 서명 운동도 있고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이제 그 열풍이 있고 유행을 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게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을 좀 낳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 거래예요. 이게 힘들게 이제 옷을 구하셔서 이제 그냥 따뜻하게 입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값을 좀 올려 붙여서 판매를 하거든요. 팔아보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런 거래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뭐 몇만 원 더 붙여서 수요가 있으면 뭐 팔 수도 있다고까지 보면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예, 중고 거래를 한다. 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깨끗하게 다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이거를 가짜 사이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금을 안전거래 먼저 받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쪽 주소로 오셔서 이제 안전거래 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라고 해서 많이 유도를 하고 거기서 결제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돈만 갖고 먹튀. 예, 먹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패딩 자체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저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한 사이트 중고 사이트 대표적인 사이트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오전에만 거의 한 뭐 5, 60개 정도 관련된 글이 올라왔어요. 이걸 판다, 뭐 산다. 웃돈 주고. 네, 맞습니다. 오호. 사진하고 같이 붙여서. 근데 예.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평창 롱패딩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죠. 시즌이죠. 이게 미국이죠. 네, 굉장히 좀 그 많은 이제 전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폭적으로 세일을 해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이런 그 쇼핑 시즌이 되면 나타나는 또 사이트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좀 가짜 사이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그럴듯하게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전에 재작년에 유행을 했던 이제 그 캐나다 구스 캐고 굉장히 좀 비싸서 왜 등골 브레이커라고 많이 불렸었잖아요. 예. 지금 롱패딩 가격보다도 한 3-4배 정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됐는데 사실 그때 이 유행 열풍도 여기에 못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심했으면 심했지 그런 네.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요. 예, 그 캐나다 구스를 그 앞에 내세운 사이트가 굉장히 여러 군데 이제 불풀을 앞두고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거의 80% 이상 할인된 가격을 내세워서 판매를 해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수가 사기 사이트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이트 자체가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알려졌던 사이트 몇 군데가 있어요. 뭐 파카스토어니 파카 아울렛이니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이트가 예. 있어서 저도 오늘 오전에 한번 다시 접속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그 해당 사이트들은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근데 그 사이트들이 한참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할 때 거기에다가 돈을 입금하고 돈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뭐 겨울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유행이 생겼을 때는 그때 관련된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긴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메일이 다발로 오더라고요. 예. 영문 이메일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달아서 세일 뭐 50%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주로 맞아요. 드론 뭐 티셔츠 막 날라와요. 페북하고 인스타 같은 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요. 예. 90% 이상 세일한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들은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좀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면 이제 뭐 컨택트 어스나 어바웃 어스라고 해서 이제 자기네들 사이트를 그렇죠. 좀 소개해 놓은 소개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대로 된 고객센터 연락처가 없거나 없다. 주소가 없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좀 중요시해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요즘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알 텐데 그래도 카드 결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가격을 싸게 팔기 때문에 카드가 안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예, 뭐 계좌이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죠. 이런 사이트들은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카드 안 되는 데는 좀 이상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환불이나 이런 절차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좀 이상한 부분이 현찰로 입금하면 그렇죠. 예. 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환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수월하죠. 왜냐하면 거래 결제 내역이라든지 예, 취소라든가. 카드사가 또 같이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 사이트나 중국 사이트가 많아요. 이런 사기 사이트가 그러면 그 중에서 보면 한국, 중국에서 만든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문으로 많이 적어놓습니다. 마치 이제 예.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되는 해외 그 미국 사이트나 영국 사이트처럼 포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해외 사이트로 오해를 하도록 유도를 해놓은 그런 가짜 사이트들이 많아서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이렇게 직구를 하거나 이런 사이트들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보니까 후이즈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 옛날에 후이즈. 도메인을 따던 곳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도메인은 다 등록이 돼야지 이제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되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예. 거기에 좀 도메인 관련해서 소유주의 정보가 뜨게 됩니다. 후이즈. 후이즈. 네, 예. 후이즈. 후이즈.com입니다. 거기 가셔서 혹시나 내가 좀 이용하는 사이트가 좀 유명하지 않고 좀 걱정이 된다 하면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하는 영어로 것도 WHOIS www.whois.com 예,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도메인이 네네. 도메인을 한번 쳐보시고요. 예. 예, 거기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검색창에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후이즈 쳐도 바로 그 사이트가 떠요. 네, 많은 그래서-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URL 그러니까 주소 홈페이지가 치면 진짜인지 네. 가짜인지 네. 확인이 그렇죠. 되는. 거기서 소유주도 나옵니다. 그 도메인을 누가 취득을 했는지. 예. 예. 신강열 판사는 아니겠죠. 아이고 그래라. 자, 유혜영님, 반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반 기자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SBS 정봉주의 정치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대원님, 길거리에 김밥들이 걸어다녀.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김밥이요? 예, 시꺼멓잖아요. 이거. 롱패딩. 저 봤어요. 둥글둥글 하잖아요. 네. 아니, 학교 갈 때요. 네. 등교 시간에 보시라니까요. 80%예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안 사주면 또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준이 좀 나뉘는 게 보여. 그거 학교 가서 또 무시당하고 막 그럴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그것도 그렇고 우리 애만 추워 보여요. 다른 예. 애들은 다 침낭 입고 학교 가는데 우리 애만 이게 깡뚱한 거 입고 가면 우리 애만 춥나 검은 이런 애벌레 생각이 같기도 들죠. 하고. 요즘 농담 귀여워요. 부르면 되잖아요. 무릎 위로 옷을 입으면 아재, 무릎 아래로 입으면 이제. 아, 그렇구나. 아, 그 오늘 옷을 입고 그냥 무릎에 딱 걸렸어. 자, 다음 뉴스 장윤성 기자님. 예, 워낙 우병우 수석 사건이 커가지고 이 사건이 조금 그 주춤하긴 했는데, 또 문건이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검찰 댓글 수사팀에, 이거 댓글 수사를 막으려고 수사팀을 교체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문건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사팀이 전체 수사팀에서 빠지게 된 이런 상황까지 된 건데요. 이것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남재준 원장 시절이었던 2013년 그때 그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수사대응 문건 가운데 하나로 확인이 좀 된 거고요. 그럼 이걸 누가 썼냐? 확인을 했더니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그리고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있잖아요. 두 사람 모두 지금 구속돼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사실이 어허. 또 확인이 드러난 됐기 거죠. 때문에 부산지검장이었죠, 장호중.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제 혐의가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당시 국정원이 이 문건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댓글 사건, 예. 댓글 사건의 대처에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허. 이명박 정부가 했던 댓글 사건이 왜 박근혜 정권의 명운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외부에 이 사건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도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아. 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에 있었던 적폐청산을 이번에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근절하지 않으면 그 세력이 또 살아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9월 2일 네. 점심시간을 경유해서 100분 동안 독대를 하잖아요. 둘이. 그렇죠. 배석자 없이. 예. 그리고 나서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9월 10일쯤 그 직후에 댓글이 대폭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추정컨대 이러이러한 등등의 대선을 준비하고 어떻게 댓글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얘기가 갔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냐 밝혀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죠.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예.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예. 이렇게 댓글 개입했어. 그럼 이거 불법 행위인데 네.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정상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 수사를 해야 되고. 네. 근데 명운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댓글에 대한
기획에 공감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죠. 추정해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은 사법방해죄에 포함이 되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 잘 하고 있는데 예. 검찰총장 찍어냈죠. 그래서 조선일보에 막 탑 원으로 썼어요.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을. 예, 몇 번씩이나 그래서 나왔죠. 예, 그러고 이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팀도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 발령 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국정원은 검찰 이 수사하는 검찰도 뒷조사했다고 방금 그렇죠.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뭐 고향이 어딘지 그리고 과거에 학생운동 했던 전력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조사해가지고 예. 청와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잘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수사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검찰의 역할이 완전히 부정당하게 되는 거죠. 이 자체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42일 만에 열린 재판 불출석했고요.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는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다음 뉴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게 해외 뉴스인데요. 예. 지난 주말에 좀 끔찍한 테러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장소는 시나이 반도예요. 이집트에 속해 있는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가 좀 묘한 지역이죠. 또 이제 그 유태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이슬람들의 공통의 성지예요.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신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은 산 그것도 여기에 있고 네.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 관광객도 테러를 당해서 4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가이드 1명 포함해서 5명. 산상수훈을 받은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구약성.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설교한 곳이어서 예. 여기가 아니고 구약의 모세가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영화에서 그렇죠. 영화 네. 10개에 아. 찰톤 헤스톤에게 돌판에 막 10계명이 새겨지잖아요. 예. 이제 거기가 여기예요. 예. 아, 그런데 찰톤 헤스톤 스톤. 네, 헤스톤. 뭐 이제 스톤이 작고 돌판이구나. 하셨습니다. 미국 총기협회 회장이기도 했었죠. 과거에. 그래요? 그 영화 배우가. ALA, 네네네. ARA죠. 예, 예. American Rifle 왜냐하면 Association. 이분이 이제 이 그 성화 예. 주로 이제 종교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아. 서부극에 또 많이 나온 그렇죠. 분이거든요. 벤허로 물론 가장 유명합니다만 네. 총기협회 회장을 지냈어요. 이미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은 10개를 받는 그분이 받은 건 아니고 그분이 연기한 모세가 받았습니다. 아 이게 찰톤 모세. 헤스톤하고 막 예. 엮였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잔혹한 뉴스예요.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 예.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으로 수류탄이 날아들었고요. 폭발에 의한 사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폭발이 잦아들자 사방을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총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명 이상 사망했을 듯 속보가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시점으로는 305명 사망인데 사망자는 계속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128명의 또 중상 부상자들이 있거든요. 총기 사고니까. 예, 근데 문제는 305명 사망자 중에 27명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여기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이닥쳐서 IS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IS가 좀 괴멸 위기에 예. 속해 네. 있고 그 락가 등 주요 거점들을 뺏기다 보니까 시나이가 이게 테러를 저지르기에 최적화된 게릴라전을 펴기에 좋은 곳이어서 이쪽으로 지금 집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적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막과 계곡이 있어서 숨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 치안이 안 미치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수니파, 시아파의 갈등으로 이슬람을 알고 있는데 이 모스크는 특이하게 수피즘 사원이에요. 수피즘은 또 새로운 종파여서 시아파도 아니고 수니파도 아닌. 또 거기서 예, 예. 이단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한다면서요? 예, 이 수피즘이라는 이름은 이제 양털을 입는다. 양털을 입는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붙여진 종파인데 이 수피즘 종파에 이렇게 가혹한 테러를 가했고 IS는 아직 침묵하고 있긴 한데 거의 IS일 가능성이 높다. IS 그래서 깃발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IS 깃발인데 깃발 내용도 무시무시합니다. 신은 없다. 하지만 알라와 마호메드는 예언자들이다. 뭐 이런 이제 이 문구가 써 있는 IS 깃발이 나붙겼다고 해요. 검은 깃발이. 참고로 3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테러를 당했을 때는 알카에다의 분파로 이제 추정이 됐거든요. 근데 시나이에서 어쨌든 굉장히 대규모 살상이 벌어진 그러니까요. 끔찍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애도를 표했고요. 뭐 오늘 속보를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조문을 표했고 어쨌든 이집트 정부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대대적인 이 보복을 지금 선포했는데 이미 이 사고 난 하루 뒤에 이 테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이 전투기 폭격으로 다 폭사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배후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겠죠. 그 죽은 분들이 무슨 죄예요, 네. 그게. 어린 나이가 뭐 기도하다가. 30년 가까이 돼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제 더 걱정이 되는데 IS는 종교 기념일이 되면 테러 선동을 늘 해왔잖아요. 거기다가 크리스마스는 적대적으로 여기는 아, 기독교의 그렇죠. 기념일인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이 이슬람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이드라고 불러요. 이드. 이드. 그래서 지금 SNS에는 이드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리스마스에 주로 유럽이나 서구, 미국 등 사회에서 또 이제 이 외로운 늑대들을 지금 막 추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테러 비상령 내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그럼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또 크리스마스 되면 들뜬 분위기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관광 요지 이런데. 네. 네. 그 이집 그 로마 같은 경우가 테러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테러가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은데 지난 여름에 가봤더니 중무장한 경찰이 거의 쫙 깔려 있어요. 네. 자, 판경 기자님, 앞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발표가 1조 4천억이 넘었다 됐죠. 그래요?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1조 4천억 원이 계속해서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거 너무 1조 좀 걱정이 된다. 이 정도 이제 대출이나 이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제 정말 좀 큰 문제가 된다라고 예.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1조 4천억이 아니라 1,400조. 네, 1,400조죠. 오. 1,400조죠. 이게 좀 깜짝 어떻게 놀랐어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 예, 그래서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분기에 늘었어요.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오. 왜냐면 이제 넘어서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부동산 대책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네.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내놓겠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죠. 내년부터 적용을 하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집사기가. 심리가 있으니까 미리 아. 지금 빨리 가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8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 LTV, DTI 규제하고는 지금 적용 대상 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이제 전 지역에 지금 확산이 돼 예. 있죠. 그건 적용이 돼 있는데 과열 지역은 다 대상이 투기과열 되겠지. 투기과열지구도 투기과열지역.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3분기에 넘어섰다는 거니까 지난 지난 분기에 지난 분기 네, 적용되기 8월 2일 직전. 그렇죠. 8월 그렇죠. 2일 막 대책 발표 나오고 적용되기 직전. 그렇죠. 그 시기를 한번 보셔야 그때 될 엄청 것 같아요. 받았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봐셨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막차 타려는 수요라고 맞아요. 하시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신용 대출이나 다른 기타 대출 부분에서도 한 7조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 정도면 통계가 작성이 된 이후에 최대 수치라고 해요. 이 정도 부채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이제 K뱅크나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쪽에서 좀 금리 좀 적게 해주고 싸게 해주고 해서 대출 받는 분들 많다. 소액 대출부터 너무나 쉽게 많은 분들이 받는다라고 해서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에서 신용 대출이 한 2조 7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좀 제도권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좀 받지 못했던 분들 또 이제 나이가 어린 뭐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좀 손쉽게 많이들 대출을 받고 빚을 냈던 그런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00조가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는 좀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예고는 했습니다만 대책이 뭐 나오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 DTI라고 하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을 DTI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빚이 이전에 이제 내가 주택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내가 이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빚이 있었고 대출을 받았었어도 이제 다음에 한 채를 더 구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또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전에 받았던 걸로 다 연동을 시키는 거죠.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 총액으로. 원리금도 다 너가 갚아야 되는 빚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렵게 됐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어렵게 됐다. 알겠습니다. 자, 최반장, 최율 평론가님, 반기용 행정TV 기자님, 장윤수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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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 정치쇼 사부 보세 품격. 자, 할 말을 한다. 나라 국정은 돌직구 정정 브라더스 함께합니다. 정돈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자, 정태근입니다. 두 분 참 팬이 많이 늘었어요. 슬금슬금. 예, 그렇습니다. 슬금슬금.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자, 최경환 검찰 소환 불응?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지난번에 국정원장들 이제 영장 발부될 때 이례적으로 이병기 전 원장은 체포부터 이제 긴급 체포를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때 그런 말이 돌았어요. 그분이 갑자기 심경이 이제 악화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무슨 사고 날 것 같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할복 자살한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좀 농담 좀 남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뭐합니다만 그렇게 뭐 옛날에 쭉 이런 사건이 많았지만은 그래 나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내일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어요, 검찰이. 근데 그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밝혔죠. 얘기했죠. 본인이 사실은 결백하다고 얘기하면 출두를 하셔야죠.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계신 정돈 선배님 같은 경우가 옛날에 이제 그 저축은행 사건에 돈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의 현역 의원 당시에 그 조사를 받을 때 정돈 의원님은 이제 본인이 직접 자진 출두했어요. 아 소환해갖고 조사 받으니까 자진 출두해서 조사 자진 받고. 출두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왔는데 그게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님도 사실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기억이 좀 그 멀리 떨어진 거니까 정돈 의원님 케이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도 결국은 이제 국회 지금 회기 중이라서 체포를 못 하거든요. 정법상. 그러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아마 버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표결을 할 경우에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의원 표현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이기도 했지만 최경환 정권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세를 부렸죠. 그리고 이제 진박 간별사로 나서가지고 이제 온 국민의 좀 밉상이 되기도 했는데 국회에서 뭐 버틴다고 표결에 나는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정돈 정돈 의원님은 그때 의원님 당시에 그때 이제 솔로몬 저축은행 그 임석 씨로부터 이제 그 돈을 받았다,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까는 이제 떳떳하게 갔죠. 갔는데 어떻든 그 이상득 의원하고 같이 받았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그게 이제 부결됐고 체포 그래서 이제 특권.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는데 1심 재판부가 그거를 유죄로 봐야 된다. 같이 받은 거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법정 구속됐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2심에서도 또 이제 유죄가 판결 나가지고 10개월을 처음에 이제 1년 받았다가 10개월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 10개월을 살고 나와서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거죠. 그럼 10개월은 생징역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보상금을 아마 이제 혐의가 없는 사람을 징역을 살렸으니까 국가가 배상금이죠, 배상을 해가지고 배상금을 꽤 많이 받으셨는데 어디다 좋은데 기부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배상금은? 6,350만 원 받았는데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기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사실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제 헌정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제 형이 바로 구속이 됐거든요. 재임 중에 저축은행 사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의원 하나씩 끼워넣기를 한 거예요. 불타기로. 그래서 이제 박지원하고 저하고 이제 의원하고 둘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 박지원 의원도 무혐의가 됐잖아요. 결국 무혐의 됐죠. 근데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굉장히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또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체포가 돼서 내가 영장 심사 내가 받으러 가겠다 내 발로. 근데 내 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회법상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사람 문제 있다 해줘야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 가겠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이 사람 보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해줘야지만 구속이 되는 상황. 독특하네요 그게. 그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갈라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방패막이 되지만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돼버려요. 동정들한테 표결을 구해야지만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정을 알고 그때 72대 197로 부결을 시켰죠. 그런 경우도 상당히 조사 받은 거 보고 무죄 나온 거 보면 이제 그거는 사필 규정인데 그럼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코스대로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죄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은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에 시작됐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왕이 의원들이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회의하다가 그냥 잡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국회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헌법, 뭐 영국 헌법 말할 것도 미국 다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헌법 44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회기 중에는 체포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체포 못한다 이러고 회기 전에 체포했는데 국회에서 석방 요구를 하면 석방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체포 동의서가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회기 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박정희 정권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막 주워다 폐기도 했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문민정부 되고 민주정부가 되고 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비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어떤 법안이 생겼냐면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조건 표결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건으로는 저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2부에서도 이제 그 구속적부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수사 자체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정부가 돼도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떤 정부라도 좀 제대로 실천하고 대신 피의자 예를 들면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가 거론되잖아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면 피의자가 사실은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받을 건 다 받고 불구속 재판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그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인권의 보호고. 그 전보다는 이제 구속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제가 대북송금 특검에 갔던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민변에 속해 있었고 뭐 참여연대 간부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북송금 특검에 차출을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소시는 불구속 수사인데 이게 특검에 딱 가니까 구속시키는 게 관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대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구속 수사를 하는 거하고 불구속 수사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랍니다. 구속 수사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죠. 그래서 이걸 관행한다는 잘 거예요. 불고 일단 구속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그 자기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납득하기 힘든 제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중앙진공이라고 중소기업공단 진흥공단 네 이제 보호자진을 이제 그 강제로 이제 청탁해서 이제 취업시킨 사례가 있어가지고 중진공 이사장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근데 부탁한 사람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부탁받은 사람은 구속시켜서 재판받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니까 굉장히 불공정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그 불공정한 우리가 볼 때는 불공정한 사례였는데 그때는 뭐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와서 이제 공정한 수사가 담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 좀 힘든. 그럼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내야 되나요? 그럼요.
아마 이제 그 원래는 회기가 12월 9일로 끝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12월 9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법안 때문에 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회기가 예정대로 끝난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제 12월 10일 날 불러들이면 되는데 회기가 아니니까. 네, 불러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국회 회기가 임시국회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체포동의안 요구해야 되죠. 요구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표결을 하든 나중에 이제 회기가 끝나서 영장이 발부되든 예. 시간 문제인데 본인이 지금 굉장히 무서워서 지금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루라도 좀 밀어볼까 하는 저는 그 국회에 가서 표결이 부결나기가 어려운 게요. 예. 그 최경환 의원 때문에 공천 때 피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유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대구에서 2016년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 거죠. 공천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최경환 의원이 진박 감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진박이 아닌 사람은 공천을 배제해서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복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버티기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 시간을 좀 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홍준표 대표도 자기가 출석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았다. 당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리고 이미 또 당을 나가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지금 이제 당에서는 지금 이제 특검의 이 특활비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하고 이 최경환 의원 거는 좀 별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아예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최경환 구하기로 나선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예. 특검 추진 현실성은 있나요? 현실성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찰에 줄 돈을 이제 띄어서 쓰고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예. 25억에 30억 정도. 그것도 사실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거를 이제 공적으로 썼으면 모르는데 거의 사적으로 썼거든요. 지난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이제 검사들하고 술 먹을 때 서로 봉투를 주고받은 게 이게 특활비거든요. 예. 그 봉투를 무슨 공적에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용돈식으로 쓰라고 준 거거든요. 예. 그랬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9344님 저 64세인데요. 과연 우리나라 보수에도 품격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정두원, 정태근 두 분이 있으니 믿어볼랍니다. 64세면은 54년생쯤 되잖아요. 55년생쯤. 예. 그러면 두 분 같이 또 훌륭한 분들도 계신데 믿어봐야죠. 자, 국민의당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철수 당 떠나라. 유성엽 의원하고 계속 우당탕탕해요. 유성엽 의원이 이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에서 이제 반안파의 대변 인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이제 가장 정당 중에서 지지율이 낮은 당이 돼버렸거든요. 기록을 깨뜨리고 지난주에 4.4%.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통합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호남 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다음 재선이 불가능해지니까 반발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일부 이탈하고 남아서 이제 통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정태근 의원님, 이 국민의당 내분을 보면은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왜 안 보여요? 답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전에 쪼개질 것 같은데요. 쪼개진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는 중도 보수 통합 빅텐트를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정동영 의원이나 무슨 청정배 의원 같은 분들은 보면 평화개혁연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 최명길 의원 이런 분들은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반민주당이고 예를 들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은 심리적 민주당이에요. 기본적으로. 유성엽 의원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 지붕의 두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살 길을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가야지. 내가
먼저 나갈 수 없지.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명분 쌓기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바른정당이랑 통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이 당으로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야죠. 그리고 오히려 다음번 총선을 내다보면서 지방선거를 내다보면서 민주당 쪽이랑 가까워지는 게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글로 가야죠. 근데 다만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겉으로 명분이 아니라 좀 정치답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쪽 계신 분들이 통합을 하려면 일단 이분들이 생각이 맞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계속 그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2달 동안에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 못 해가지고 메르켈이 이제 배수혜전을 쳤잖아요. 만약에 더 이상 안 되면 선거 다시 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책 그러니까 그 연립정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정책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된 정책을 가지고 이 정부는 쭉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려면 정말 그 정도 치열하게 우리가 앞으로 합치면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합의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무슨 뭐 중도 통합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중도보수 통합이 저쪽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랑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연대 추진 합의 어떤 정책에 공감대가 있을까요? 뭐 총선 때 대선 때 또 자기네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공통 부분을 출연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다 그냥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로 이제 다음 선거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방선거에 관심들은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당연하죠. 자기 선거하고 뭐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그 당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 선거 때 이제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들 하는 거지 뭐 정책 연합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내 겉으로 내거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그렇죠. 갈등 없잖아요, 그분이 이제. 여태까지 뭐 여러 시도를 하고 된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철수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지 또 할지 모르지만은 시도를 또 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짐 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분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또 철수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번은 뭐 강하게 지금도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또 철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때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렇게 후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내보내는 후보보다도 훨씬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지금은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어떻든 민주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나는 경고의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가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배신자는 다시 경기도지사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젠가 무슨 그 경기도당에 있는 사람들 등반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오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배신자인 아닌 경기지사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아마 갈 의사도 없고 갈 곳도 없죠. 승부를 봐야죠. 그럼 바른정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카드면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을 대적하기가 좋은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나 이걸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달라질 텐데 그럼 지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서울시장이 제가 이거 얘기하면 너무 좀 심한가요? 아니, 맞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내보낼 만한 사람 사람이 딱 없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후보가 없어요. 근데도 없을 것 불구하고 같은데. 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하는데 그건 이제 감정의 정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뒤끝이 자기한테 많았겠죠. 대적할 만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쪼잔한 정치를 하는 예. 건데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뭐가 뭐 미래가 있겠어요. 아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서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 속으로야 뭐 자기가 뭐 김용태 의원 지금 나모 의원도 있고 홍모 전 의원도 있고. 뭐 가능성들이 희박하죠. 부분이 크게 없는 거니까 안 되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 분을 해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어쨌든 낼 거 아니에요.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는 지금 나뉘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이긴 예. 하지만 지금 이제 반 문재인 정부에 있는 분들이 예. 선택을 하겠죠. 예. 어디다 몰아줘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남경필 지사 하면 일단 그 지방선거를 한번 좀 해볼 만하겠다. 그러면 저는 수도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